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또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를 띄우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 어느 부분에 방점이 찍혔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후퇴했던 우리 경제가 위급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반등과 주가지수 4천 돌파를 거론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는데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총 지출 8.1%를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했고 불필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을 삭감했다고 부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선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한 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3배 이상 예산을 늘렸다며 고급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19.3%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에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소상공인 지원으론 24조 원 지역화폐 발행을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해 아동수당 등 정부 7개 재정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주 에이펙 성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에이펙 성공에 힘써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국회에 힘입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 공동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경주선언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에이펙 주간에 이뤄진 정상외교도 적극 부각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을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고 다층적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를 이끌어낸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면 회복했다며 70조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 등 6건의 MOU 체결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어 에이펙에 총력을 다했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재차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는 여야 모습,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40차례 가까이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크게 연호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표정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본회의장 안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 팬미팅 같았고 바깥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이 대통령 무채색에 가까운 넥타이 차림을 하고 오전 10시 6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중앙 통로를 이동했고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앞장섰습니다. 국정감사기간 중심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하는 모습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된 뒤에도 사이사이 40차례 가까운 큰 박수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연설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배웅했습니다. 이후 SNS와 논평에서는 에이펙에 이은 A급 연설이었다.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등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은 반쪽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에 야당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홀에서 검은색 마스크에 상복 차림으로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의 근조 팻말과 야당 탄압, 불법 특검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규탄했는데요. 흥분한 일부 의원은 범죄자가 왔다, 재판 받으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목표는 자당을 내란 정당으로 엮겠다는 것 하나라며 전쟁을 선포했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당사자 추 전 원내대표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건 3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 환담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죠.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빠졌고 개혁신당은 부르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나고 보면 차이라는 건 크지 않고 결국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 역시 긴축에서 확장으로 가는 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에 여야의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는데 발언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치 단계를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작년 25년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오늘 시정연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따라 환담에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등 5부 요인도 참석했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국감기간 여당의 표적이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당연히 함께했는데요. 불편한 기류가 흐르나 싶었지만 이 대통령이 기관장들의 지원 덕에 에이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자 조 대법원장이 예라며 짧게 화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한 재판 중지법 추진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기 위한 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하루 만에 철회됐죠. 사실상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과잉 행동을 경고한 거다. 또 당과 대통령실, 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난 거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가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하면서 분위기가 풀어진 거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 웃고 좋은 얘기만 했고 또 대통령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당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과 원내 지도부 간에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 핵심 인사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자가 발전한 것 같다거나 당이 매번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해서 대통령도 언짢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엇박자가 없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법을 철회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죄를 없애려는 거라며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는 한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국회 막장 시나리오에 관객이 될 생각이 없다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조율해 재판중지법을 철회한다는 민주당의 설명을 두고는 대통령이 개인 재판을 위해 입법에 개입하는 쿠데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5개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이면 이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돌아갈 거라고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양국 간의 군사정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아혜인 기자, 한미 국방장관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앙규베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전부터 서울 국방부에서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방 분야 고위급 회의였는데 통상 발표되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앙규백 장관은 현재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타결 이후 투자 통상 분야와 안보 분야를 망라한 합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국이 산적한 안보 현안을 놓고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상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팩트시트에 담길 거라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급부상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관해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재확인하며 미군 당국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에너지부처럼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다른 부처들도 있지만 역시 긴밀하게 협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더 강한 능력을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모범 국가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우리 조선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잠수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군비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점에 고무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앙규백 장관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과 핵무기 개발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돼 있어 본질적으로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우리나라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과 회의를 마친 헤그세스 장관은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을 거로 보이는데 헤그세스 장관과 군사 현안 주제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가 오늘 특검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일가가 오늘 특검에 출석했죠. 네, 오늘 오전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함께 도착한 두 사람은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일 당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특혜 의혹 외에도 두 사람의 증거 은닉과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종묘 차담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이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씨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특검 관계자는 오늘 김건희 씨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고 구속 사유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어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특검의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는 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내일 재판에서 보석 신문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출석했네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이끌었던 김성훈 전 차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 지시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차장은 올해 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으로서 문을 확 열어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수갑을 차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선 내란 특검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가 아닌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2달 전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 여부도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번 주 토요일에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상병 특검에선 첫 조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조사량이 많아 한 번에 조사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공개 출석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에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도피시킨 건 아닌지 전반적인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직 조합장인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사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 1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이라고 설명했는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200선까지 거침없이 치솟았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3조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2.4% 하락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혜정 기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 4,226까지 오르며 장중,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4,219로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점차 키웠습니다. 한때 4,117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어제보다 2.4% 떨어진 4,121.74로 정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2조 2천억 원 넘는 주식을, 기관은 5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 2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이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1만 전자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5% 넘게 떨어져 10만 4천 원대로, 1년 사이 200% 넘게 올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의 경우도 5.5% 하락해 58만 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중 강세를 이어가며 조금 전 1.3% 상승한 926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1원 오른 1,437.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와 달러 강세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새해 예산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좀 허전하군요.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인공지능 시대에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 2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AI를 28번 언급했습니다. 본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팬 미팅장 같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우선은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AI, 지금 얘기하신 대로 AI를 30번 이상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그 몇 가지 대목이 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잠깐 방송에 언급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네. 최선을 다했다라는 소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시정연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약간 모양이 나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측면이고 야당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을 해서 보수와 진보 지지층 모두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107명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항의 차원인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특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의도 특히 국회에서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서 대화 타협을 통한 그런 정치 속에서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희망했지만은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 특히 거대 집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이 자신만의 어떤 폭주를 통해 가지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야당을 제대로 한 번도 지금 대접해 주는 그런 사례 없이 이렇게 구도 전 직전 원내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내란 공조 동범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특검에서 영장을 친다는 것은 이건 만일 여기서 뚫려버리면은 지금 현재 제1야당 이 존속 자체도 위태로울 정도로 정치적 엄청난 지금 그 특검의 이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젠선항의 그런 AI 기반에 대한 엄청난 선물 뭐 거기다 한미 간세 협상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걸 자랑스럽게 또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싶지만은 한편으로는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은 잔치집에 그냥 흥에 겨운 사람들로 이렇게 비춰지고 한쪽은 초상집에 침몰한 그런 침통한 이런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집과 초상집이 상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의원이 됐는데요. 추경호 의원 당당히 임하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각 당 지도부 또 오부 요인들과 환담회도 가졌는데요.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정연설 전 환담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등으로 묘한 관계인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이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정안정법, 즉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의 철회로 다시 갈등설이 부상한 정청래 대표와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대표님 애쓰십니다. 네, 시정연설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이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 180도 달랐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몰살의 시작이라며 이제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향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세계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당정 갈등설을 의식했을까요? 대통령과 환담한 정청래 대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큰 행사 때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도 참 주목이 되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핵을 얘기하는 정청래 대표나 또 조국 비대위원장과의 만남도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왔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도 뭐 사실 안 오려고 하시는 거를 그때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안 했죠. 그러면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 자체가 공적인 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본인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과 연결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매우 수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퇴진 또는 뭐 어떤 그 정권 타도 이런 의미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 때라도 당 대표급이라면 조금 더 발언을 절제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대통령이 발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추경을 특검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발의한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보면 될 사안인데 마치 이것을 뭐 대통령이 하명해서 발부한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해서 첫 번째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이런 모양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발언 수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상 6.3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특검 3법 처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1000명의 공무원들 그런 가운데 5명의 공직자가 목숨을 또 잃고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검찰이 나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싹쓸이를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세계 특검 이 자체가 누가 정치적으로 이게 편향성이 없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한다고 이렇게 볼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특검 출범 절차가 여야 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 배제하고 무시한 가운데 지금 민주당 중심의 저런 특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특검도 지금 현재 특검 수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이라는 게 그게 왜 설정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행위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세 개의 특검은 결론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대한 그 책임은 집권당으로서 저는 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걸 내란을 같이 공모하고 동조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몸뚱어리 공범으로 몰아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종착역이 뭡니까? 작년 총선 끝났고 지난번 대선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내년 6.3 지방선거거든요. 이것까지도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제 독식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 특검이 결국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 공모 동조 정당으로 그때 당시 원내대표를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 잘 알아요. 오리지널 경제 관료 정통 관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정과 뭐 모의해가지고 절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 그냥 개헌밖에 없다. 거기에 동조해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바칠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계엄에 동조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표결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회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 출마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없어요. 거부할 만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오래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자기는 하겠다고 쓸 수도 없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현재 여당이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표만도 이제 가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체포 특권을 자기가 할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보는데 포기 하나하나 결과는 그렇습니다. 같다. 예,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해명을 해야 돼.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란과 관련돼서 공모하고 방조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 당시에 석연찮은 그날 밤의 행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을 해야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적으로 장소를 허락하게 하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고 그 책임이 좀 있죠.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다른 사정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 절차에 불참을 한 겁니다. 사실은 표결 절차에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참가만 했었더라도 이러한 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스로 이런 자초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곽 전 사령관이 충격적인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한 전 대표의 반응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신빙성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증거들이나 그런 증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참담하다고 했는데요.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참담하다는 마음 정도를 말씀드리죠. 당시에 10월 초에는 한 전 대표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었죠? 의료 사태 해결을 강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선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특별감찰관을 이번에는 임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폭탄 좀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분의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건데 그동안 검찰에서도 이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동안은 그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까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는가.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보호나 배려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서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불이익을 본 부하들, 장군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거는
그 조갑재 그 논설위원께서도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술자석 관련 얘기, 그러니까 그날 술 많이 챘지 않느냐, 술 많이 챘으니까 정신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주가 뭐였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소주하고 뭐 소맥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당신 많이 취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마 여기 계신 김성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통상적으로 상급자하고 그 하급자가 마시면 하급자가 술 취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술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그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정말 곽종근 사령은 말 맞다나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지 거기서 정신줄 놓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 뭐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 진술의 저는 신빙성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곽종근 사령한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시국을 논할 자리가 아니었다라면서 좀 웃음을 짓기도 했거든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국군의 날이고 그날이 또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자리에 뭐 각종군 전 특전사 사령관이나 뭐 주요 군 지휘자들만 몇 명만 불렀다면 뭐 한데 한 그 자리에는 한 20여 명 그렇게 앉은 자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가 이제 소폭 이런 폭탄주를 뭐 본인이 제조하고 돌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아마 다 인식이 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각종군 전 사령관의 이제 그동안 뭐 국회 진술이라든지 또 현재 재판소 신문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각 사령관은 이제 저 한동훈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은 근데 상식적으로 한 20여 명이 있는 그런 술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치기에 의해서 뭐 일부 몇 사람 말이야 제가 한동훈 그때 당대표하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불편한 거는 이 조선천지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 당대표를 잡아와 내가 총을 쏴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그 발언을 할 수 있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가 술자리가 되고 또 폭탄주가 도는 것까지는 사실이고 근데 각종군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나 술을 안 쳤다 대려 당신이 나한테 이 이야기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마당이니까 참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한동훈 당대표 뭐 이야기처럼 뭐 침통하고 그런 참담하다라고 뭐 했죠. 참담하고 비통한 입장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비공식적으로 제기할 때였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든지 등등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아마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뭐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게 만나러 다시 용산에 갔을 때 비서실장과 3명이 앉은 자리를 지금도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모습을 거의 유명한 사진이 있죠. 예, 그 뭐랄까요, 뭐 아주 학교에서 엄한 선생님이 이 학생 한 명을 나무라듯이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인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아무리 자기가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후배 검사라더라도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생일일 날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저런 부적절한 상당한 양의 술자석을 한 것 자체가 제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정말 자격이 미달입니다. 예, 부적절한 술자리였고 발언도 부적절했다라고 두 분의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란 입장을 내면서 당정 갈등설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이어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매듭 짓는 모습으로 가져가는 건 어쨌든 주도권을 더 쥐겠다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확실하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거라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정청래 대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해결하는 방식을 정청래식으로 한 거죠. 정청래식은 그냥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시끄럽게 하더라도 대통령도 드디어 이제 나서서 직접 손목을 확 잡은 거죠. 여당의 엇박자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당시 여당의 강경파가 주도한 조이대 청문회 논란에 묻혔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었다 이렇게 두 차례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일종의 경고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늘 이 방송에 와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 너무 정치적 공세를 세게 해서 정말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할 그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만 항상 집권당 자기 친정집의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강성 그러니까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내 정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앞으로 제일 힘들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불과 뭐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지난 뭐 추석머리 밥상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청래 당대표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석머리 밥상에 이걸 9월 25일 날 이거 반드시 올리겠다. 그런데 대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는 뭐 헌정 역사상 78년 만에 이렇게 검찰 조직을 해체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형사사법 체계의 세밀한 점검과 또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려 정청래 당대표는 거꾸로 속도전을 벌려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번 APEC을 통해 가지고 또 개최 의장국으로서 그래도 뭐 자기 자신은 밤잠 안 자면서 이 준비하고 많은 한미 관세 협상도 웬만큼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젠슨 한까지도 이제 GPU 26만 장 날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이 AI 기반을 이제 갖추게 됐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랑도 하고 성과를 갖다 널리 알리고 싶은데. 정청래 당대표 기다렸던 듯이 APEC 끝나자마자 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 이걸 또 자신이 팔 걷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그걸 이미 지난 5월 말 6월 초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 뭐 민당 중심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이게 법사위까지 이미 통과됐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걸 중지시킨 걸 갖다가 이참에 뭐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고등법원장이 뭐 원칙적으로 야당 의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하는 게 맞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서 옳거니 이거 내가 이번에 재판 중지법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다시 신임 신뢰 회복하겠다. 그러다가 되려 지금 엄청난 강력한 경고를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맞이한 겁니다. 네. 이제 자중해야 돼요. 네, 자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싶은 시점에 지난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어요. 재판중지법을 이제 재판중지법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국정안정법이고 헌법소호법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 부르면서 추진 의지를 밝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익이 없는 법을 했다 이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이게 한번 그 당시 이제 정청래 당대표 시절이 아니었죠. 그때 이거 추진하다가 중단시켰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도 그 대통령실에서 중단시킨 게 왜 그러냐면 이미 법원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 당시에 진행되던 그 재판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서 형사상의 소출을 그 중단한다는 의미는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따른 별다른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고등법원장 아까 그 국감 때 한 분이 얘기했는데 그분의 얘기도 뭘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을 하다 할 수는 있다. 이런 굉장히 야당 의원이 뭐 압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원칙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그 기화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야의 그 정쟁으로 대통령의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에이펙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관련돼서 지금 최전선에 일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게 정쟁의 그 한가운데로 빠지는 순간 외교적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리고 국민적 설득이나 동의 과정에 도리어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법안을 추진해서 도리어 중도 민심의 이반만 드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예컨대 지난번에 대통령 유엔 연설 당시에도 대법원장 이제 그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그냥 요란하게 소리만 나고 대통령의 유엔 연설 여러 가지 의장국으로서 하루 그 회의를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도 다 그 좀 묻혔어요. 기사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또는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예 심한 말로 표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 탄핵시키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 갖고 요란하게 소리만 내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은 제가 한번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때도 그렇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처리하는 걸 좋아하시지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하고 실속 없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혁은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인데 가끔 너무 시끄러워서 우려가 된다.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깔끔하게 뒤처리까지 하는 그런 일처리를 행정가로서 요구하지 막 요란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법사위 중심으로 대법원 청문회니 뭐 사법개혁이니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떠들썩하기만 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 이 반쪽 연설의 의미는 정치가 실종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치 실종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갖다 경멸을 하고 또 제대로 대하지 않아가지고 발생했다기보다는 거대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정청래 당대표 중심에 쉽게 말하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당내 정치에 함몰돼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중심적 어떤 그런 선거 방식이라든지 공천 이런 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당정 간에 지금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당정 간에 불필요한 마찰은 좋은데 왜 야당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왜 제1야당 국민의힘을 패싱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법개혁도 자기 중심적으로 거칠게 하냐. 이거 검찰개혁하고 또 사법개혁은 또 달라요. 대한민국 헌법상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이 민주주의 국가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법을 갖다가 자신의 마음 들지 않다 그래가지고 법원 대법원장에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법원 조직 이 운영도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법원 행정처 폐지해버리고 앞으로 이제 위원회 만들어 새롭게 하겠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 동의를 하겠냐. 이거 잘못 흘러가버리면 이 최종 종착역, 이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 당정 관계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았는데요. 관련 화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새 정부 임기 내 목표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문제 등도 관심 사안인데요. 이제 이 자리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의를 얻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얘기가 오갈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 SCM을 앞두고 방한했는데요. 어제는 안규백 국방장관과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특임 교수와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 책방을 운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평산 책방에 책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아마 11월 중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하는 역할이 진행하는 역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MC. 책을 소개하는. 네, 그런가 하면 탁 교수는 최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룸 서비스, 이른바 혼버거가 화제가 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있었던 때와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가 묵었던 이게 경주 힐튼 호텔. 이분이 한 자리에서 한 끼에 햄버거 4개를 드신다고 하는데 참 사람들의 잣대가 참 다르구나. 그 따르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호텔에서 혼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는 여직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밥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특임 교수와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소개 코너라고 하는데요. 골드 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하거나 또는 그 현실 정치에 관련된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안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꼭 정치 이슈가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는 기후 변화, 환경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뭔가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측면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소 그 비정치적인 사회 의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 아니냐 보고 탁현민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기획하거나 연출하는 데 좀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탁현민 비서관의 의견이 합치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떤 방송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먹은 햄버거가 지금 너무나 화제가 돼서 트럼프 세트가 나올 지경인데 지금 그때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면서 탁현민 교수가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아마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가지고 혼밥한 그때 중국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빈 정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예우보다는 상당히 홀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혼밥 부분에 대해서 이 야당 입장에서는 그때 사실 저 모습이 혼밥은 아닌 건데 좀 그때 정치적 수사도 달고 공격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되게 가슴에 그냥 깊이 이렇게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지금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 대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양산 평산벽을 내려가서 잊혀지고 조용히 살겠다 이랬는데 이분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꼭 그냥 민주당 해난 중요 살 때보다 자신을 찾아오길 바랬고 자신은 꼭 메시지를 남겼고 또 이번에도 탁현민 또 이제 비서관하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책만 소개하겠습니까? 책 내용 안에 담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역사 스토리도 또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정치적 또 혼란에 자신이 또 설려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대려 지금 경찰에서 그냥 김정숙 여사 그 옥합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에 대해서 이거 재수사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좀 대비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지금 본인이 탁현민 비서하고 이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그런 뭐 책 소개라 그러지만은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쉽게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산 책방에서 책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치 현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직전 3개월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15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15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15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보유 주택 가운데 5분의 1은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로 이 가운데 20%인 61채는 서울 강남 4구 지역에 분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0명, 국민의힘이 36명이 강남 4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7살을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북한에서 3대에 걸쳐 외교 중책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남측을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별세한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뜻을 전했고 이종석 국정원장에게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북한 모두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한 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던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평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이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투자금 5억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나 투자 권유는 부인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420억 원대 투자 리딩 사기 등을 벌인 피싱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꾸려 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 129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중국에서 건조 마늘 등 건조된 농산물을 냉동 상품으로 속여 밀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사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건조 마늘 173톤과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 206톤을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냉동 농산물로 속여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하기로 했는데요.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계엄 자체를 공모했다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 행위를 방해하라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공모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한마디로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관련된 장소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추 의원이 응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한 근거로는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또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으로 그리고 다시 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이 단기간에 이렇게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모이게 못하는 방해행위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정황으로는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그 전에는 한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또 그 전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면서 계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시나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그 당시 108명인데 한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네. 결국은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특검 층에서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에 좀 정황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중대성이나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좀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좀 포착이 된 건가요? 증거는 명확하게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만 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녹음 파일 자체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과정에서 이걸 직접 들은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제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런 증거가 있으면 아주 명확하거든요. 네. 이것을 특검이 제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네. 보통 의원총회 장소로 예결특위 회의장을 많이 활용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유로 우리가 변경을 했을 것이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한 고의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특검이 이 고의성과 이 계엄이라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소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더라도 동료 의원들 이 동의 절차를 거치는 불체포 특권 이 표결 절차는 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임의로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표결 절차를 거쳐서 가반의 동의를 얻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도 이런 절차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개진을 했으나 네. 관련된 절차는 이행된 바가 있었고요. 오늘 날짜로 법무부로 이제 요청서가 간다라고 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추 의원의 그 내심의 의사일 겁니다.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에 표결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사보다는 이 표결 절차를 좀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지시를 받았는지가 가장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 내용, 3명과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유를 했고 어떤 내용을 지시를 받았고 어떤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추경호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출석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이대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당선 카드랑 경찰 인사문건 왜 가져가셨나요? 네,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소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죠? 네, 공흥지구 양평 관련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이다라고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평 개발을 하면서 최초에는 개발 부담금이 한 17억 상당이 부과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나 정정 절차를 거치면서 개발 부담금을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이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시연도 소급해
협력해서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회사가 ESIND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관련한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들이 이 최은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오빠인 김진우 씨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모를 하거나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관여돼서 사문서 위조를 해서 이제 5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해서 제출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미 유죄의 취지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네. 공모했다,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혐의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인멸 또 증거은닉 혐의도 조사 예정인데 이 최은순 씨 친모의 집에서 이제 경찰 인사문건 그리고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가 좀 해당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 인사 문건 같은 경우는 이 매간 매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예.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뭐 기금속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찰 인사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인사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인사청탁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뇌물과 또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경찰 인사 문건이 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압수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예. 다시 영장을 받아서 가서 이 문건을 압수하려고 했더니 사라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도 마찬가지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물증에 대해서 인멸하려고 했고 특히 이 축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사청탁을 받아주고 인사청탁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축하 카드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인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예, 지금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3건의 부처 보고와 77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개 발언의 주요 메시지를 짚어보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여야를 모두 아우른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화답해 주길 기대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비공개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처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주요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업무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 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73건의 법률 공포안, 3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18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안,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뉴스원 한재준 기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늘 뭐 시정 연설도 그러시고 AI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 공급한다고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신형 칩은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정 연설을 한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을 했고요. 국정감사기간 나온 지적은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고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포섭위원회 현안 보고에 대한 결과를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의안과 관련해서 이 법률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임금 체불관 관련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손정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오빠와 모친이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신수진 전 문체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종묘 차담에 관련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 끝에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제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종묘 같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인 직분 있는 자가 행해야 되는 범죄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지만 이 공무원인 직권을 가진 사람과 공모에서는 공동으로 이렇게 범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종묘 차담회를 가겠다, 여기를 열어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상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고자 신수진 전 문체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가 핵심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극심해서 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외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제 보석 사유를 주장을 했는데요. 특검에서 또 즉시 이 석방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증인 신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접촉해서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사안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지럼증과 불안만으로는 보석이 허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구속의 필요성이 좀 더 유지된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들었고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증언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왜 어제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해져요. 곽종훈 사령관이 증인으로 수차례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자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일관되지 않은 사람 또는 술 취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우다 보니 증인 입장에도 내 말이 진실임을 조금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더 이상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더 폭로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의원을 이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이걸 계속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시를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고 결국 곽종훈 사령관이 작심 발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인 또 반대 신문을 못하는 효과가 발휘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신문에서 실익이 없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좀 직접 공판에 나오면서 이렇게 신문도 하는데 이것도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증언은 내가 꼭 깨트려야겠다라는 의지가 강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구속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보석 청구를 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으로도 좀 제대로 다퉈서 하루빨리 석방해야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이런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특검 소식 손종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아질 정도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최대 유행이 올겨울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한창이던 올해 초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가 크게 번졌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그런데 한 해도 채 지나지 않아 독감 유행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3주차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을 나타냈습니다. 1년 전에 3.9명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나이별로는 소아와 청소년들의 유행이 특히 심합니다. 7에서 12세 환자가 1000명당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25.8명, 0세 16.4명, 13에서 18세 1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감염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은 유난히 지금 증가를 하면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독감 유행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독감이 유행했던 2024, 20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행주의보가 12월에 발령이 됐었는데 그보다 이제 2달가량 일찍 시작이 됐고 증가하는 그런 속도들을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더 긴 기간 유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본격적인 유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탑승 수속 카운터를 옮길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4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모든 아시아나 항공 운항편은 이 터미널에서 출발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는 모두 이 터미널에 모이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한 디카페인 커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3,650만 잔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넘어선 수치로 판매 순위로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SPC그룹이 오너 3세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 전략 책임자와 글로벌 사업 부문장을 맡아 파리바게트의 해외 사업을 총괄해왔으며 그룹의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차남인 허희수 사장은 BR코리아 최고 비전 책임자로 베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업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마이클 쿤 전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미국 법인 원자력 기술 영업 담당을 맡게 된 마이클 쿤은 신규 원전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 지휘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막바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과 비슷해 다소 춥게 느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5도, 부산은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9도, 광주 21도, 대구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입동인 금요일 밤에는 영동에, 주말 밤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